자, 민간 개발 방식 보겠습니다. 자, 원래 거기 민자 유치 개발 방식에 더불어서 원래 또 중요한 용어가 되겠죠. 자, 우선은 이 자체, 여러분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거나 또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의 규모가 커요. 그리고 또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혼자 개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때는 토지 소유자와 누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이 분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공사비를 대물로죠. 대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시험에는요, 이걸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는 뭘로 출제하죠? 이건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는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한다는 거. 그리고 또 2년 전에 출제되었던 또 분양금, 여러분 공사 대금을 분양금의 뭘로? 일부로 또 지급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조합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뭐를 한다? 우리는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형태이죠. 그럼 이 투자자 모집은 누가 자금 조달? 투자자죠. 말 그대로 이 앞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금 조달 주체는 투자자입니다. 자금 조달 주체는 이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 자, 그리고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이 있죠. 2년 전에는 이 사업 위탁형과 토지 신탁 구별하는 게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토지 신탁이 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에 이 자금 조달이라든지 기술력 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서, 자, 그리고 그 민자 유치는 항상 우리 뭐부터 들어간다? 민자 유치는 B부터. 예? B, T, O. 여러분 작년과 재작년은 요거 구별하는 거 출제했죠? B, O, T. B, O, O. 요거 구별하는 건데 앞으로부터가 전부 앞에는 B입니다.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민간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건축해서 뭐 준공까지가 B. 그 다음에 TO는 뭐죠? T는 소유권 이전하는 거고, O는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져 운영하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가시면 돼, 항상. 자, 1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31페이지. 자, 도시 및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나오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아까 부동산 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죠? 제외된다. 그런데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1번 정답. 그래서 상당히 부동산 개발 개념 많이 냅니다. 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이 지문은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급의 개념이죠. 부동산 개발을 수행을 하여 그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에 있어서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업을 공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개념이 나와 있고, 자, 5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 여러 개의 섞여 있는 개념, 제2조에 나오는 용어를 이렇게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자, 1번 정답이죠. 자, 30번 문제가 요거는요, 토지의 취득 방식입니다. 자,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은 단순 개발 방식이죠. 그런데 뭐가 있다, 여기? 환지 방식이 있고, 또 매수 방식 또는 수용 방식, 27에는 수용을 출제했었죠. 그리고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혼합 또는 혼용 하죠. 뭐 산업단지 개발 사업 같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올해 시험은 이쪽이 좀 중요해요. 자, 130번 문제로 갑니다.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거 틀린 겁니다. 자, 기업, 사업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어떻게 돼요? 복잡하죠? 자, 토지, 우리가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개발 사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기억 틀린 지문. 자,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 사업자 등이 향유한다. 이건 맞는 지문.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토지 소유자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 이거는 수용 방식의 단점. 수용 방식의 단점. 감보된 토지는 새로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채비는 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합니다. 환지가 아니라 뭐다? 매각합니다. 또 틀린 지문.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건 환지 방식의 문제점. 맞는 지문이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것도 맞는 지문.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2번 정답. 자, 131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요거는 뭐죠? 사업 시행 주체가 토지 소유자니까 가능하죠. 장점이고, 뒤에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요건 문제점.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 건축 자금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건축비, 토지 가격과 공사비, 건축 자금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건 뭐의 개념? 요거 등가 교환 방식의 개념. 3번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을 보면은, 자,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 개발업자 주선에 따라 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해요. 자,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여러분, 개발업자의 명의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렇지만은 토지 신탁 방식은 다르죠. 자,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죠. 위탁자가 우리는 신탁회사, 수탁자인데 토지를 신탁하면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문제는 형식상,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는 신탁회사죠. 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신탁회사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죠. 자, 토지 소유 주체가 신탁회사니까 개발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돼요. 그래서 두 개가 다릅니다. 자, 3번 정답.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수익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건 분양금을 공사비로 지급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자, 132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BTL, 그는 B부터 먼저 가는 겁니다. 자,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어떻게 돼?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 하면 뭐가 돼? B 다음에 뭐가 와야 돼? T. 공공이 귀속했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진데 공공은 그 시설 임차 동그라미. 임차라는 건 리스 했다는 얘기죠. BTL입니다. 1번은 BTL 맞는 질문. 등가 교환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죠. 지분을 갖기 때문에 수수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개념이네요. 3번 사업 수탁 방식인 경우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만 밑줄은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여기 틀렸어요. 여러분 지분은 누가 가져야 돼? 예?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되고 여기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고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대행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 한다? 100% 토지 소유자에게 100% 뭐가 돼? 귀속이 돼. 예? 지분 100%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3번 정답. 토지 신탁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되면 여기 중요 포인트죠. 자, 그리고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의 20년, 30년 약정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을 합니다. 자, 5번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133번. 틀린 것은 개발권 양도 제도란 보전지역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지역은 보전해야 되니까 개발을 제한하죠. 그러니까 뭐를? 개발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을 제한하죠. 그래서 그 개발권을 어디에?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니까 개발지역의 개발권을 어떻게 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대신에 뭐가 들어가죠? 개발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1번 정답.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아까 개발 사업의 사업성, 수익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받죠. 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 임대에서 발생한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배당의 형식으로 돌려주죠.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 동그라미. 재분배, 매각이 아닙니다. 재분배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평가를 통해서 재분배합니다.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34번 신탁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신탁 배당에는 감가상각 비용 등이 뭘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없다 하니까 틀렸네요. 1번 정답. 장기간 방치된 국유지나 공유지를 신탁 개발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하지 않으면서 효율적 국토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가 협력하여 개발하는 지주 합동 개발 방식. 여러분 지주 합동 개발은 지주 공동 방식이죠.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수익권, 수익증권이죠. 이 수익권의 질권을 설정을 하죠. 여러분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해서 거기에 질권을 설정해서 뭐를 융자를 받죠. 그러니까 자금화가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형식상 이전을 하기 때문에 신탁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는 질문. 자, 135 순서로 갑니다. 민간 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하여 준공과 준공까지가 B,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 그럼 T 순서대로. 민간 사업자는 4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공공 그 시설 임차 동그라미. 임차는 뭐죠? 리스. 그러니까 BTL.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은 거전데. 그런 나올 수 있거든요.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요즘 중요해요. 시사적인 상황에서. 자, 개발 2문제 원래 출제 예상되니까 확인해 두시고, 관리 1문제 원래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원래 시험에 나오면요, 이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 여기서 이 장단점에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단점을 잘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답 물어요, 우리 출제위원들은. 여러분 우리 부동산 관리는요, 저희들 대학교 관리면요 2가지 관리거든요. 하나는 그냥 일반 부동산 관리 있고 자산관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2개를 강의하는데 자산관리론은 한 500페이지 되고요. 부동산 관리는 1000페이지 돼요. 대학교. 책이 너무 두꺼워. 근데 거기서 딱 시험 한 문제 낸다. 그럼 뭘 내겠어? 출제원들이? 한 문제 내라 하면. 그 많은 범위에서 한 문제 내라 하면. 딱 요거 관리 방식. 중요한 거잖아요. 관리 방식. 어떻게 관리할 거냐. 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고 최유용할 수도 어떻게 관리하냐. 이걸 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출제할 수밖에 없다. 이유를 알고. 예, 요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안 내기만 안 내봐라 해서 하여튼 안 내면 뭐라 한 마디씩 들어요. 그러니까 꼭 나와요. 자, 136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직접 관리, 자치 관리, 직영 관리, 자가 관리, 자기 관리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우선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틀렸죠.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요, 관리 업무의 타성에 젖어. 타성에 젖어서 어떻게 무사 안일주의가 나타나고요. 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 절감 효과니까 틀렸네요. 1번 바로 정답. 2번 간접관리, 위탁관리, 외주관리 같은 말인데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회사가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관리 업무의 전문성, 합리성을 제고 높일 수 있는 반면 기밀유지에서는 직접 관리보다 뭐다? 불리하죠. 여러분 위탁관리는 뭐가 돼요? 위탁관리는 기밀유지 보안관리가 전문적인 회사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3번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관리와 간접관리를 병렬관리하는 방식인데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뭐만?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선별해서 관리하는 게 무슨 방식? 혼합관리. 그러니까 혼합관리는 자가관리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 위탁관리 2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죠. 자, 항상 이 세 관리 방식의 장단점에 늘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요거죠.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요거죠. 요거는 자가관리 관리고 또 위탁관리 편이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요거죠. 요것도 이용할 수 있다. 두 개가 다 들어가요. 양방식의 장점을 수용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4번은 혼합관리의 장점입니다. 4번은 혼합관리의 장점. 혼합관리는 위탁관리와 자가관리 장점만 취할 수 있으나 관리 요원 간의 정보 교환이 늦고 책임 소재는 어떻게 돼요? 운영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인지 모르죠? 불분명 밑줄 시험에 명백하다고 출제 많이 합니다.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137. 자,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자산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건 요거죠. 여러분, 자산, 부채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종합 관리하는 건 무슨 관리? 자산 관리. 에셋.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에 있어서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우리는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가 자산관리. 아까 포트폴리오에 따른 분산 투자로 인한 부채 자산 종합관리, PF 결정,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 매입 매각관리, 재개발, 리모델링 결정하는 거 다 자산관리입니다. 1번 틀렸죠? 1번 정답. 옳은 건 틀린 질문. 자, 자기는 자가입니다. 자기관리 방식은 입주자와의 소통 측면에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니까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서 유리한 장점은 있습니다. 2번 정답. 옳은 것. 자, 위탁관리 방식은 자기관리 방식에 있어 기밀 유지가 유리한 게 아니라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죠. 혼합관리 방식은 자기관리 방식에서 문제 발생 시에 책임 소재 파악이 어떻게 돼? 용이한 것이 아니라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건물의 고층화와 대규모가 진행되면서 어디로 가죠? 자가관리 방식에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회사가 관리가 이루어지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틀린 질문. 2번 정답. 자, 138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자,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우리는 관리하는 자산 부채 종합 관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관리는 무슨 관리? 자산 관리.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 속하는. 자, 2번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다른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부동산 관리는 재산 관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재산 관리가 아니라 요거 시설 관리. 2번 정답. 재산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 시설 관리.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나 사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관리로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무슨 형태? 소극적 관리. 자, 먼저 여러분 청소 관리, 방범 방제 등의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에너지 관리, 설비 관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무슨 관리? 시설 관리에 속합니다. 자, 세 번째, 대상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 수리 점검을 하는 것은 무슨 측면의 관리? 기술적 측면의 관리. 자,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기술적, 경제적, 우리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관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즉 부동산 관리를 무슨 개념? 복합 개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뭐하다? 필요하다. 자, 네 번째,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전문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관리 비용이 적정화, 저렴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밀 유지 측면에서는 자기관리 방식이 위탁보다 유리하죠. 위탁은 기밀 유지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자, 건물의 내용 요소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생애 주기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전 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5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139번 문제 틀린 것.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 외관 디자인 낙후는 뭐죠? 이건 기능적 감가입니다. 기능적 감가이기 때문에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평가에서 또 배우는 용어죠. 인근,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인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의 환경과 건물이 부적합, 또 당해 지역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시장성의 감퇴는 또 경제적 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맞습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가 우리는 전 개발 단계에서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무슨 단계? 신축 단계에서 무슨 단계? 안정 단계에서 노후 단계, 그 다음에 철거하는 완전 폐물 단계인데 요 세 가지를 좀 주의해서 보면서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건물의 내용연수 수명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요 노후 단계에서는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죠. 그래서 건물의 우리는 물리적, 기능적 부문이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입니다. 자,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을 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의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요거 무슨 관리? 요게 나타나네. 무슨 관리? 혼합 관리. 틀린 질문. 5번 정답. 자, 마케팅 전략으로 합니다. 매년 또 한 문제 출제하죠. 최근에 계속 출제하는 건 어느 부분에서? 정답 계속 여기서 묻잖아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자, 공급자 중심의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 미리 점유하거나 틈새 시장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유하는 기법을 말하죠. 자, 여기에는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가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를 P가 4가지다. 4P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자, 140번 문제 보시면은 옳은 것. 자,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의 상품을 적절히 소비자의 마음속에 위치시키는 것을 우리는 무슨 전략이라고 하냐면은 포지셔닝이라고 해. 1번은요,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 2번,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표적 시장의 개념. 또 틀렸고.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 4가지.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포지션이 들어가면 안 되죠. 뭐가 들어와야죠? 프라이스. 그래서 여러분 덕터. 지금 요게 빠졌죠. 프라이스. 그리고 우리는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가 빠졌어요. 틀렸고. STP는 요거죠. S.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요거죠. 프라이스가 아니라 뭐다? 포지션이. 프라이스 해서 틀렸고.
네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게 한 마케팅. 맞는 질문인데, 자, 고객 점유는, 위에는 시장 점유는 누구 중심? 공급자인데, 요거는 누구 중심? 소비자, 고객 중심의 전략인데, 뭐를 강조? 심리적. 그러니까 심리적인 변화 단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심리 변화를 나타내는 무슨 거죠? 아이다의 원리. 앞에 A는 attention, 주의, interest,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desire, 욕망을 일으킨 다음에 욕망을 action, 행동으로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네 가지 단계가 나타납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141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는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 두 가지 있다. 맞는 질문.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로 대표되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뭐죠? 시장이 아니라 고객이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2번 틀린 질문 정답.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일회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적 관점의 마케팅 전략이 무슨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그로서 뭐를 중시한다? 브랜드와 연관되겠다. 여기는 브랜드와 연관되겠다. STP 전략 중 시장 세분화 전략은 부동산 시장을 명확한 여러 개의 구매자 집단으로 나눈 거. 여러분, 구매자 집단 나누는 거, 분할하는 거, 세분화라고 하죠. 개념 맞습니다. 우리 요 세 개 중에서 특히 출제는 요걸 많이 출제해요.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요걸 많이 출제. 자, 제품 포지셔닝이란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며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 설계하는 활동을 말하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142번 틀린 것. 자, 부동산 공급자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개념 맞습니다. 아이다의 원리는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심리 변화, 요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단계를 말하죠. 자, 여러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우리가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차별화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맞고, 자, 포피는 고객 점유가 아닙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포피 믹스 전략은 유통 경로, 제품, 그리고 위치 선정이 아니라 포지션이 아니라 요거 뭐가 빠졌어? 프라이스. 요게 빠졌어요. 그래서 4번 정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하여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죠. 자, 항상 우리는 부동산 가치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 무슨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우리가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이 뭐냐? 자,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보죠. 토대가 되는 원칙, 또 내부적 요인, 또 외부적 요인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143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은 균형의 원칙이 나오죠. 자, 작년에는 균형 적합 사례를 출제했습니다. 자, 균형 적합 상당히 우리 중요한 내용이에요. 균형은 뭐죠? 내부, 외부 적합. 이게 시험에 작년에 출제했는데,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는 뭐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런 내부적인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 이 결합에 있어서 뭐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에 유의된다. 자, 여러분 건축물 면적에 비해서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부주와 건물의 부족의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상호 간의 결합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유용성이 최고가 되는 내부. 균형은 뭐죠? 내부입니다. 내부. 맞는 질문. 자, 적합은 대상 부동산의 그 주위 환경에 적합하여야 유용성이 최고가 된다는 적합은 뭐죠? 외부 원칙. 맞죠? 그래서 부동산이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은 주거지역, 상가는 상업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주택이 공업지역에 있으면 공업지역의 위배에 대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경제적 감가. 3번 기여의 원칙은 토지 건물에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가격은 그 구성 요소의 기여도 밑줄, 기여도 또는 공헌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으로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 판단이나 배분법의 근거. 배분법은요, 균형 기여와 관련이 있어요. 자, 4번 정답.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상태를 구성하는 것은 적합이 아니라 뭐? 하여튼 구성 요소 간에 이걸 보는 것은 뭐다? 균형. 4번 정답.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하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자, 이 생산 요소를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움직일 수 있는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를 자녀죠. 나머지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으로서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됩니다. 4번 정답이고요. 144번 틀린 건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 기여도의 합이죠.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할 것.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 2번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지닌 사람이 대상 토지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걸 말한다. 맞는 지문이죠? 변동의 원칙이란 가치 형성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우리가 변화한다는 걸 말하죠. 자, 뭐죠?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죠.
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우리가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결합의 균형, 구성 요소의 결합의 균형은 뭐 균형의 적합의 하나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4번 정답. 예측의 원칙이란 평가 활동에서의 가치 형성 요인의 장래, 미래의 변동의 추이,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맞는 질문. 자, 145번. 합리적인 구매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그와 똑같이 바람직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도 더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부동산이면 비슷한 가격 지불하려고 해줘. 이거 뭐 대체의 원칙이지 뭐. 박스는 대체의 원칙입니다. 대체의 원칙은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에 근거한 평가의 3방식에 근거하죠. 자, 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은 대체 원칙과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대체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우리 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 대체. 요거죠. 1번 정답. 지역 분석 및 경제적 감과 관련이 있는 건 적합의 원칙. 자,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가 나오면 기여의 원칙. 외부 환경 영향을 받는 거 뭐죠? 외부성의 원칙. 그 기준 시점 확정은 변동의 원칙.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감정 평가에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이 지역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인근 지역. 여러분,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이고,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무슨 지역? 유사지역. 요걸 우선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 뭐를 출제를 많이 하죠? 의의를 많이 내죠. 의의. 자,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역의 특성, 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관명 지역은 주변에 다른 지역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파악을 해요.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 지역 내 일반적이고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표준적인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평균한 값이 얼마냐, 평균값. 이걸 평균값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가격 수준이라고 해요. 가격 수준 판정. 자, 여러분 아까 오늘 오전 설명했을 때 이런 얘기죠. 전국 부동산 학개론 여러분 시험 치면 20만 시험 치잖아요. 자, 여러분 20만 명이 시험 쳤는데 그 평균이 얼마다? 38점이야. 이게 가격 수준이야. 평균가. 거기서 여러분이 맞은 점수 있죠? 그게 가격이야. 한 물건의 값.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평균값이에요. 가격 수준은. 평균값. 자, 그래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뭐를 분석하죠? 개별 요인을 분석해요.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 얼마냐, 가격을 구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뭐가 된다? 개별 분석. 자, 146번 문제 갑니다.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은 부분 분석이 아니에요. 지역 분석은 부분 분석이 아니에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 뭐죠? 거시적 차원.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 그러니까 부분 분석이 아니에요. 개별 분석은 뭐다? 부동산 하나 갖고 부동산 하기 때문에 이건 거시적이 아니라 좁은 의미, 미시적. 전체에서 부분, 미시적에서 전체에서 여기 부분 분석이 요거야. 그리고 광역적이라서 국지적. 1번 틀린 지문이고 또 최유효용 범위 아니에요. 무슨 범위? 표준적 사용 범위. 표준적 사용 범위 내에서 뭐를 판정? 최유효 이용 판정. 자, 표준적 사용 범위 내에서 최유효용 판정. 그래서 1번 정답. 자, 2번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인접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하죠. 자,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여러분 지역 특성 제약하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지역 분석을 하고 나서 개별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은 무슨 분석? 후행 분석. 자,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은 사례 자료 수집은 쉬운데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맞는 질문. 일반적으로 여러분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이 광역적인 권역을 뭐라고 하죠? 동일 수급권. 자,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규모, 성격에 따라 다른데 이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나오죠.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의 명성, 지역적 선호 등에 따라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 소문난 고급 주택 지역은 대체 지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져요. 3번 지문은요, 2년 전 정답으로 물었었죠. 1번 정답입니다. 147번 틀린 거.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가격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 표준적 사용,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감정평가죠. 이건 표준적 사업,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나왔으니까 맞죠? 자, 2번 개별 분석은 부동산의 유형에 따른 개별 요인을 분석하므로 유형적 유형에 따라 토지, 건물, 건부진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맞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입니다. 가격 수준이 아니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 유형의 판정과 구체적인 가격을 파악하는 작업 맞습니다.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의 선행 행위가 아니죠. 뭐가 먼저?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 분석은 나중이고요. 뒤에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범위 내가 아니라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을 먼저 분석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해서 그 지역 내 개별 부동산을 분석한다 이 말이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표준적 사용과 최유효용, 가격 수준과 구체적 가격의 관계를 가지는데 개별 분석의 결과가 때로는 또 지역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잠시 쉬고 공시지가 기준법 들어가겠습니다.